요즘 장안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선곡 세계문학의 숲 5번째 강의입니다. 조만간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 허먼 멜빌의 모비 딕입니다. 고전을 정의할 때 여러 그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읽었지만 읽은 듯한 작품, 그죠? 근데 또 하나가 읽었다고 해야만 할 것 같은 작품을 고전이라고 한대요. 이 멜빌의 모비딕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강의 들으시고 이런 소설이구나 마음에 오시면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멜빌의 모비딕 연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의 특권을 충분히 발휘해서 두려움 없이 제 식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얀 고래의 노래를 들으라는데요. 이 제목은 맨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있죠. 코스모스의 한 챕터가 고래 이야기입니다. 이 고래들의 노래가 10,000km 이상 간다 그러는데 바다의 소음 공해 때문에 워낙 많은 배들이 다니니까 소음 공해 때문에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대요. 이 고래들의 신호음이 가는 범위가. 칼 세이건이 하는 얘기가 고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올 것인가 라는 비슷한 얘기를 끌어냅니다. 거기에서 따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얀 고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때는 언제쯤일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김석희 번역본으로 저는 읽었는데요. 여러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어 중역을 시작해서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다들 좋습니다. 요즘 나온 번역본들은 문학동네 번역도 좋고요. 열린책 번역도 좋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게 김석희 번역이고 그리고 이게 익숙해서 이 버전으로 택했습니다. 다른 버전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이 뉴욕의 뉴 베드포드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그 앞에 있는 낸터킷 섬이라는 미국 고래잡이 포경업이라고 그러죠. 포경업의 출발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인디언들이 이 고래 사냥할 때 출발 지점도 여기였다고 말을 합니다. 익숙한 지도죠. 여기 매사추세츠주입니다. 뉴욕 위에 여기입니다. 뉴 베드퍼드가 우리 소설의 처음에 나오는 장소고요. 여기에 난터켓이라고 그랬는데 낸터킷이라고 여기서는 발음을 했죠. 낸터킷에서 출항합니다. 이곳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렇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출발해서 낸터킷 출발해서 이렇게 플레이트 어장 통해서 여기까지 길버트 제도 앞에서 패닝섬 근처에서 모비 딕에게 배가 부서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선원들은 모두 다 죽죠. 한 사람 빼고. 나를 이슈마엘이라고 불러다오 했던 그 나, 화자죠. 작가의 분신입니다. 이 화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모두 바다 속으로 사라집니다. 고래를 만나러 갔을까요? 저 깊은 바다로 사라지면서 끝이 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의 동선이기도 하죠. 허먼 멜빌의 초상입니다. 1819년 뉴욕에서 부유한 무역상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부유한 무역상으로 살았다면은 아마 우리는
모비딕을 읽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다행스럽게도 멜빌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파산합니다. 파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다 그러죠. 이때부터 허먼 멜빌의 고생길이 열립니다. 농장 일꾼, 가게 점원, 학교 교사 등등을 전전합니다. 이 소설에서도 학교 교사였던 내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고래잡이 선원이 되기로 결심하죠. 이 백경, 우리 백경이라고 늘 배웠죠. 하얀 고래라는 뜻으로. 이 모비딕의 모티프들은 우리 허먼 멜빌, 즉 작가의 선원 경험이 핵심이 됩니다. 20살 때 상선, 영국을 오가는 상선 선원이 되고 22살 때는 포경선, 고래잡이 배의 선원이 되고요. 1844년에는 군함의 수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선, 포경선, 군함을 다 타보는 거죠. 초기 작품들이 이 포경선을 타고 겪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타이피족. 이건 중요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경선에 탈출해서 어떤 섬에서 경험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무도 그렇고요. 그리고 상선 생활을 그린 레드번, 군함 생활을 그린 하얀 재킷. 그러니까 배를 타고 경험했던 자신의 이야기들을 소설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850년에 너세니엘 호손을 만납니다. 이게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너세니엘 호손 하면 딱 떠오르는 것. 좋은 글씨. 그죠? 좋은 글씨. 미국 초기 정착민들의 삶을 그린 대표작을 꼽히죠. 그리고 큰 바의 얼굴로 우리를 많이 알 겁니다. 옛날에 우리는 나다니엘 호손 이렇게 또는 나다니엘 호돈 이렇게 읽었었어요. 근데 영어를 공식적으로 발음하면은 너세니엘 호손이라고 합니다. 장편 좋은 글씨도 좋지만 단편들도 참 좋습니다. 이 허먼 멜빌이 너세니엘 호손을 선배 작가로서 대단히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비딕을 이 호손에게 헌정을 해요. 근데 이 1851년에 모비딕이 출간됐을 때 판매 부수가 몇십 부밖에 안 됐다 그러죠. 근데 읽은 사람은 아마도 호손 부부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훌륭한 고전들이 되게 그렇듯이 당대에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재평가되기 시작하죠. 19세기에는 거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묻혀 있다가 20세기 초반 1920년을 경계로 해서 멜빌의 모비딕이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계문학사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어느 지점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보다 훨씬 빨라요. 당연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문학의 성취들을 거의 50년 먼저, 짧게는 한 30년 먼저 선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밀턴의 신라권이라는 서사시, 그리고 단테의 신곡,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등등과 함께 세계 서양 문학사의 줄기에 우뚝 솟은 봉우리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범위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디세이아의 연장선상에 있기도 해요. 돌아오지 못한 긴 여행이죠. 물론 이슈마엘 입장에서 보면 돌아오긴 했지만 그 긴 여로를 담고 있어서 서양 문학의 원점에 있는 오디세이아와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851년에 모비딕을 출간하고 호손에게 헌정합니다. 호손만이 알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알아주면 됩니다. 너무 야박한가? 그 당대의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작품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숨어 있다가 나중에 보석처럼 발견될 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피에르 또는 모호함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는 시공사 세계문학의 숲이라는 그 시리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경사 바틀비는 단편 소설인데 여러 단편집이 실려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사기꾼, 이것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버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건 미완성 작품입니다. 189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19년에 태어나서 91년에, 그러니까 19세기의 전반과 후반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821년에 태어나서 1880년에 아마 맞을 겁니다. 81년인가 80년인가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보다 2년 먼저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 감각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가 1828년인가요? 1828년에 아마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괴테가 죽은 게 1832년 무렵일 겁니다. 그 세계문학의 흐름을, 서양 문학이죠, 특히 흐름을 보시면은 그 위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허먼 멜빌을 봐야 됩니다. 1851년이라는 그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은 1820년에 있었던 에식스 포경선, 에식스의 난파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여기 우리의 모비딕을 봐도 267페이지를 보면은 요 버전입니다. 요 작가정신 김석희 버전을 보면은 에식스의 이 책, Wreck of the Whaleship Essex, 요 책을 참고한 것으로 나옵니다. 잠깐 그 부분 볼까요? 여기 보면은 1820년에 폴러드 선장이 지휘하는 낸터컷의 에식스호가 태평양을 순항하고 있었다. 어느 날 고래가 내뿜는 물줄기를 보고 보트를 내려 향유 고래떼를 추격했다. 오래지 않아 고래 몇 마리가 상처를 입었다. 운운 그리고 이마로 선체를 들이받아서 구멍을 뚫어놓자 10분도 지나기 전에 배는 옆으로 쓰러져 가라앉고 말았다. 이어지는 구절이 있거든요. 문단이. 그 문단을 참조할 수 있듯이 멜빌이 이 책을 읽고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모비딕이라는 작품을 집필한 것 같습니다. 이때 허먼 멜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9년에 태어나서 51년이니까 32살인가요? 그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32살에 이런 소설을 씁니다. 경이롭습니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건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죠. 이 에식스호 난파 사건을 모티프로 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런 작품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 게 있었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비딕의 한국어판 표지인데 여러 표지들이 있습니다만은 표지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랬죠? 표지 디자인이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뭐 난파하는 배나 가장 유명한 게 이 모비딕이 하얀 고래가 배를 삼키는 사파가 자주 인용되는데 여기서 눈을 강조를 했어요. 눈을 강조했는데 고래의 눈 보셨습니까?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데 이건 분명히 이 북 디자이너가 이 책을 깊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문장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입니다. 409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래처럼 거대한 생물이 그렇게 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토끼보다 작은 귀로 우랫소리를 듣다니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눈 작으면 잘 못 보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래처럼 거대한 생물이 그렇게 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토끼보다 작은 귀로 우레소리를 듣다니 신기하지 않은가? 신기하죠? 하지만 고래의 눈이 허셜의 망원경 렌즈, 허셜의 망원경 있잖아요. 렌즈만큼 귀가 크고 성당 입구만큼 넓다면 고래는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고 고래의 청각은 더 예민해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려고 애쓰는가? 그보다는 마음을 예민하고 섬세하게 하는데 노력하라. 이 마음이 예민하고 섬세하면은 눈 작아도 귀 작아도 다 들린다는 거죠. 들리고 보인다는 겁니다. 이 북 디자이너가 이 문장을 보고 꽂혀서 이런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은 1840년대쯤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은 뭐 바다 위죠. 바다 위와 이 배 위입니다. 뉴 베드퍼드에서 시작해서 낸터킷으로 가서 고래잡이 배를 타죠. 이 고래잡이 배 이름이 피쿼더입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명명법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름의 의미 이랬죠. 그 이름이 사물이나 그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걸 전문용어로 카락터님이라고 합니다. 또는 캐릭터님. 우리가 캐릭터 이러잖아요. 님, 이름할 때 그 이름, 이 서사 이론에서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 보이죠. 또는 성격에 맞게 이름을 짓기도 하죠. 찰스 디킨스 소설이나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나 아니면 최인훈 소설이 좋겠네. 최인훈의 소설 보면 예를 들면은 회색인 같은 작품을 보면은 이름이 독고준이에요. 한국의 성 중에 이 두 글자 성이 몇 개 있죠. 황보, 뭐 선우, 독고 있죠. 이 중에서 하필이면 독고예요. 독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고독기잖아요. 고독이고 외롭고. 그죠? 준하면 뭔가 뛰어난 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독고준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작가들이 공을 들이는 게 제목 잡는 것도 그렇지만은 인물들 이름 짓는 것에도 많은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 피쿼드호부터 쭉 보면은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놨죠. 이름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적 의미, 인디언 역사의 의미 이런 게 깊이 새겨져 있는데 요 캐릭터님만 잘 따져봐도 이 소설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실패해도 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감싸 주셔야 됩니다. 또는 보완해 주셔야 되고 피쿼드는 매사추세츠 주에 살던 인디언 부족 이름입니다. 인디언 부족인데 철저하게 괴멸당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원혼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인디언의 백인에 의해서 괴멸당한 인디언 부족의 이름입니다. 이 배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기원을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원은 1차적으로는 아메리칸 원주민 대학살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숨길 수가 없죠. 저는 이게 미국의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어떤 죄의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인디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얘기하지 않고서는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도덕적 정체성은 온전하게 수용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흑인 노예, 흑백 차별의 문제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미국이라는 근대 그 국가의 무의식, 국가적 무의식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무의식에 깊이 남아있는 죄의식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나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피쿼드라는 배 이름이
백인에 의해서 괴멸당한 인디언 부족의 이름인 것. 곳곳에 이런 이름들 씁니다. 아파치, 헬기 이런 것들이 있죠. 곳곳에 이런 이름들 씁니다. 지명도 그렇고요. 이타카, 뉴욕 옆에 있는 이타카라는 곳도 인디언 부족의 이름들이죠. 코드 호가 있고요. 이슈메일이 있죠. 이건 이스마엘. 우리 구약 성서에서 아브라함의 하갈인가요? 하갈이라는 하녀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이죠. 나중에 쫓겨납니다. 이슈마엘. 추방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자유로운 이미지이기도 하죠. 자신은 냉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큐케그는 이 사람은 코코보코 섬의 그 왕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온몸에 문신이 있는 그러니까 야만인의 대표자예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완전히 달라요. 흑인에 가까운 사람이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큐케그. 이름의 기원은 아주 낯설죠. 낯선 어떤 원시 부족, 야만 부족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형상화됩니다. 그럼 뒤에서 보겠습니다. 에이헤브 선장, 이것도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이 있죠. 폭군입니다. 폭군. 여기 보면은 112페이지에 정확하게 언급돼 있어요. 122페이지네요.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보면은 옛날에 에이헤브는 왕관을 쓴 왕이었어. 게다가 아주 나쁜 왕이었죠. 그 사악한 왕이 살해되었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지 않았나요? 이 에이헤브 성장은 피코드호의 이른바 대장이죠. 대장. 이 대장의 성격을 이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폭군의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이 에이브는 복잡다단한 인물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모비딕에게 자기 다리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래 상하로 자기 다리를 의족을 만들어서 걸어다니는 인물이죠. 에이허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 이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스타벅스의 창업주가 모비딕을 워낙 좋아해서 스타벅, 그 중에서 스타벅. 이 스타벅이라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인물인데 이 선장과 대결하죠. 왜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서 저 고래를 잡으려고 하느냐. 늘 항의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스터브 2등 항해사가 있고요. 플래스크 등등 패들러, 타슈테고, 이 사람 순수 인디언입니다. 다구, 흑인이고 195m입니다. 핍, 검둥이 꼬마고요. 그리고 모비딕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만은 많은 인물들이 성서나 그 원주민의 전통 그리고 그 신화적인 흐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어떤 메타포를 포함하고 있는지 잘 보는 것도 이 소설을 읽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의 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소설은 낭만주의, 해양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낭만주의 문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상징주의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너무나 풍요로워서 설득력 있게 제시만 한다면은 무궁무진한 해석이 가능하죠. 수많은 해석에 열려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야말로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강의 노트를 작성하면서 딱 떠올린 게 이거야말로 소설을 넘어선 소설이다. 전쟁과 평화를 쓰면서 이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뒤에서 에필로그가 두 개가 있는데 전쟁과 평화에 이건 소설이 아니고 대서사시다. 역사와 이 소설을 넘어서는 대서사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설이란 장르로 포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허먼 멜빌의 모비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비딕도 소설을 넘어선 소설. 이 전쟁과 평화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상징성이 풍부한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여기에서 보듯이
백과사전적 정보가 있습니다. 고래학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여기에 신화, 종교, 문화인류학 등등 다양한 학문들이 총집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큼이나 도서관의 숲을 헤매 다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적 호기심을 너무나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읽을수록 달라요. 읽을수록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소설이면서 또 다양한 극형식을 활용하기도 해요. 이게 135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에필로그까지 포함하면은 136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챕터 하나하나가 각각 그 길이는 다 다릅니다. 긴 건 한 1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되고 짧으면 서너 줄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40장 같은 경우는 이 배에 탄 선원들, 30명이거든요. 선원들의 정보들을 다 들려줘요. 이게 어떤 극형식입니다. 극형식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A업 선장, 선실에서 나온다 하고서 쭉 보여줍니다. 또 누구가 어찌어찌 한다라는 지문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걸 들려주죠. 그러니까 백과사전적인 정보와 소설적인 그 내레이터, 화자의 진술과 또는 드라마, 극형식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의 성격 등등을 통해서 아주 복합적인 장르입니다. 이런 그 실험들은 이를테면은 라블레죠. 라블레 가르강티아와 같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스턴이라는 영국의 18세기 중요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신사 트리스트럼 맞죠? 샌디의 생애와 경험인가요? 삶의 이야기인가 하는 그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도 많은 실험, 소설을 넘어선 소설의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도 그렇고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전통적인 소설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읽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대신문관이나 이런 이 챕터를 보면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그건 하나의 둘째가 드미트리가 첫째고 둘째가 이반이죠. 이 이반이 쓴 그 서사시 형태로 쭉 이어지거든요. 셋째가 알료샤죠. 그리고 이복 아들이 스메르자코프, 이 네 아들의 얘기인데 거기에서 둘째 아들 아주 지성적이죠. 무신론자인 이반이 쓴 대신문관 같은 게 소설 속에 툭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히 낯선 모습인데 이게 소설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소화가 되죠. 전쟁과 평화에도 전쟁 역사에 관한 얘기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건 소설이 아닌데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소설이 됩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도 서정적인 그 챕터와 그리고 극적인 형식의 이 챕터들이 교차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험들을 맨 앞서서 가장 맨 앞서서는 아니지만은 가장 빛나는 형식으로 보여준 게 바로 모비딕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제 40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만 보면은 이 40장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몇몇 챕터들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고래의 흰색이나 이런 중요한 챕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40장에 주목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선원들의 구성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은 선원들에서 낸터컷 출신 선원,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 선원, 프랑스 출신 선원, 아이슬란드 출신 선원, 몰타 출신, 시칠리아 출신, 롱아일랜드 출신, 아조레스 출신, 중국 출신, 타슈테고, 이 사람은 인디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도 출신, 포르투갈 출신, 타히티 출신, 산티아고 출신, 스페인 출신, 그리고 다구 같은 흑인, 그리고 또 누굽니까? 벨파스트 출신, 영국 출신,
이걸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게 뭔가 하면은 피커드호의 성격을 바로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에는 미국을 구성하는 온갖 인종들, 민족들, 인간들이 총집결해 있습니다. 이해가죠? 미국은 한민족 국가가 아니잖아요. 여러 이 원주민부터 시작해서 흑인 노예들, 그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 있죠.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든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피커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피커드의 상징은 미국이죠, 미국. 미국이라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뭐 다른 해석도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40장을 보고 곳곳에서 진술하고 있는 이 선원들의 출신 성분이랄까요? 출신 내력을 보면은 이 미국이란 나라를 비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커드호가 어디로 가느냐 문제가 되겠지. 그죠? 피커드는 어디로 갑니까? 선장이 누구예요? 에이허브입니다. 폭군입니다. 자신의 이 복수, 어떤 욕망으로 불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모비딕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그럼 모비딕은 뭐냐? 모비는 뭐 큰 이런 뜻이래요. 큰 이런 뜻이고 딕은 남성의 성기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이것도 되게 상징적이죠. 그걸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서 흰 고래죠. 그 흰 고래가 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흰 고래를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 요나서나 욥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여기 종교의 상징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일단 자연이라고 봅시다. 신비한 자연이라. 그럼 피커드호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징하는 피커드호가, 이 피커드는 또 괴멸된 인디언을 상징한다 그랬죠. 거기에 실린 수많은 출신 내력을 지닌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원주민들의 원혼이 서린 이 배를 타고 자연을 정복하러 가는 거지. 그 신비로운 지성을 지닌 자연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 자연과 대결해서 어찌 됐을까? 우리 소설에서는 난파하고 산산이 사라지는 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다른 식으로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은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장대한 철학적 서사시이면서, 이 철학적이라는 말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동시에 제가 보기에는 근대 미국 문명의 묵시록입니다. 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문명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미국 문명은 이대로 가다가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작가 허먼 멜빌의 예언적 통찰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그림이 그려집니까? 요 동선을 보시면 됩니다. 피커드호의 의미와 피커드호의 승선한 사람들의 출신 내력, 그리고 이 피커드호가 향하는 방향, 그리고 그 결론을 보시면은 이 모비딕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죠. 이게 형식적인 특징이라면은, 장대한 서사시라는 게 형식적인 특징이라면은, 이 메시지는, 모비딕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근대 문명 또는 근대 미국 문명의 아포칼립스,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윤곽을 그려보면은 이제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안 잡히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여기 이 인물들 잘 보시고, 배의 의미, 카락토님이라고 그랬죠? 이름의 그 의미들을 잘 새겨보면서 이 배가 누구를 싣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물들의 개성들, 성격들도 하나씩 파악해 나가야겠죠. 여러 사파들이 많이 있는데 고래를 잡는 모습입니다. 19세기가 포경업의 전성기였습니다. 고래잡이의 전성기. 고래를 가장 많이 잡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여기도 일본이 나오죠. 정말 잔혹합니다. 포경업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들이나 이런 사진들 보면은 정말 잔인합니다. 유혈이 낭자하죠.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고래가 지니고 있는 몸도 몸이지만은 그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자연을 대표하는 이 신비한 힘이 있는데 그 신비한 힘을 다 살해하는 현장이죠. 근대 문명이 어디까지 치달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19세기의 포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 사회의 발전이 결국은 인간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고래로 대표되는 자연을 학살함으로써 성취된 것이라는 얘기죠. 자연을 약탈하고 학살함으로써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허먼 멜빌은 여기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이 자연을 살해하고 구축한 인간 문명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허먼 멜빌을 휘어잡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강렬한 그 의식 그리고 그 고민이 모비딕을 쓰는데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